안녕하세요.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점순이네 동물기입니다. 오픈 기념 그 48번째 주제는 향유고래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들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해주시면 점순이네 식구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바다의 최강자라고 하면 어떤 동물이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들이 번고래나 백상아리를 떠올리실 거예요. 그러나 우선 백상아리는 일반적으로 번고래에게 스파링 상대도 못되고, 번고래는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기는 하나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애들이 존재하죠. 그런 엄청난 애들 중 하나인 향유고래가 이번에 이야기할 친구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고래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고래도 아닌 향유고래에 대해 알아봐요. 사람의 뇌는 약 1.4kg 밖에 나가지 않지만 향유고래의 뇌는 자그마치 7.7kg까지 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체중 대비 뇌의 무게는 인간이 훨씬 무겁죠. 그리고 신경세포가 모여있는 회백질은 인간 체중의 약 2%를 차지하는데 향유고래는 0.02% 정도입니다. 뇌의 크기가 지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현대학계의 정설이지만 이 친구들은 뇌의 크기만큼이나 똑똑하기도 합니다. 향유고래의 영어 이름은 스펌 웨일, 즉 정액고래인데 이런 이름이 붙은 연유는 이렇습니다. 수세기 전 초기 포경업자들은 향유고래의 머릿속에 있는 하얗고 끈적끈적한 물질을 보고 그것이 생식에 관련된 물질이라고 추측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고래의 씨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스퍼마세티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리고 저 단어가 영어식으로 변해 스펌 웨일이 된 것이랍니다. 하지만 저 물질은 생식과는 별 관계가 없어요. 앙컷의 머리에도 저 물질이 들어있고 다른 종인 벨루가의 머리에도 들어있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정액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었을 텐데 왜 저런 오해를 해서 아름다운 동물에게 해괴한 이름을 붙여줬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어쨌든 과학자들은 그것의 생물학적 기능에 대해 알아내려고 오랜 시간 노력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부력 조절과 잠수를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추측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향유고래 수컷의 번식기에 다른 수컷들과 하는 앙컷 쟁탈전인 박치기를 할 때 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마지막 가설은 소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소리를 증폭시켜 이 친구들의 목소리가 멀리까지 나갈 수 있게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했죠. 어떤 가설이 맞을까요? 현재는 모든 추측이 다 맞았다고 여겨지고 있어요. 그것은 현재 우리가 경뇌유라고 부르는 것으로 향유고래의 삶에서 큰 역할을 하는 물질이랍니다. 이 지구상에서 향유고래보다 더한 오징어의 호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암컷은 하루 700~800마리, 수컷은 300~400마리의 오징어를 정말 개걸스럽게 먹습니다. 그리고 위의 내용물을 조사해보면 이 친구들의 식사 메뉴에는 대왕오징어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대왕오징어를 잡기 위해선 흡판에 의해 이렇게 피부에 상처가 나는 걸 감수해야 합니다. 향유고래에게 대왕오징어는 대가가 큰 비싼 메뉴네요. 향유고래는 무려 90분 동안 숨을 참을 수 있고 강력한 내구성 덕분에 수심 2250m까지 잠수할 수 있어요. 심지어 바다의 바닥에 깔려있는 해저 케이블로 장난치다 몸에 감겨서 익사하는 사례도 있을 정도니까요. 얘네들이 이렇게 뛰어난 잠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이유는 헤모글로빈을 이용하는 육상 포유류들과는 달리 미오글로빈을 이용하기 때문이에요. 무태사는 동물들보다 미오글로빈 함유량이 10배 정도 많아서 근육에 산소를 대량 저장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 숨을 쉬지 않아도 되는 것이랍니다. 대왕고래나 긴수염고래가 향유고래보다 덩치는 훨씬 거대하죠. 하지만 저들은 여과섭식을 하는 수염고래랍니다. 그리고 향유고래는 튼튼하고 뾰족한 이빨로 사냥을 하는 포식자입니다. 비록 아래턱에만 이빨이 나있긴 하지만요. 이 친구들의 이빨은 20cm까지 자라고 무게는 개당 1kg에 육박합니다. 육식을 하는 동물 중 이 정도 사이즈의 이빨을 가지고 있는 친구는 현재 세상에 없어요. 그리고 이빨이 없는 위턱에는 그것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만이 존재합니다. 평균적으로 향유고래 앙컷은 길이 10에서 12m, 체중 14에서 17톤이고 수컷은 14에서 18.5m, 41에서 50톤으로 암수 간의 크기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물론 평균을 아득히 뛰어넘는 크기의 개체들도 목격되고 포획되었지만 걔네들은 인간으로 치면 하승진급이니까 슬쩍 모른 척해요.
어쨌든 암수간의 크기는 많이 차이 나지만 피부의 두께는 차이가 없습니다. 고로 앞서 이야기한 대왕 오징어와의 사투에선 성별을 가리지 않고 같은 데미지가 피부에 박힌다는 말이에요. 기묘한 사건은 1820년 11월 20일 남태평양에서 벌어졌습니다. 거대한 수컷 향유고래가 뉴잉글랜드의 포경선 에식스호를 들이받았죠. 그 고래는 배를 때리고 또 때려서 결국 침몰하게 만들었고 21명의 선원들은 구명보트에 간신히 올라타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건 칠레 해안까지 3,000마일이나 되는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기 전 몇몇 사람들은 목숨을 잃었고 남은 사람들은 식인을 해서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향유고래는 이동을 할 때 딸깍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어떤 소리를 내는지 살짝 들어볼게요.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 마리가 정확히 같은 패턴을 반복할 때조차 이 친구들은 각 개체의 독특한 액센트를 알아듣고 서로를 인지합니다. 턱선이 변형된 뼈가 수년 동안 발견되었고 그 중에는 아래턱이 와인오프너 모양으로 뒤틀린 것도 있습니다. 턱이 이렇게 변형되면 먹이를 잡을 수 없어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연초는 경내유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장엄한 향유고래들을 멸종 가까이까지 몰고 갔었어요. 18세기부터 19세기 초반까지 가정용 야외 등부터 가로등 그리고 등대에 이르기까지 불을 밝히는 곳에는 거의 모두 경내유가 쓰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18세기에만 23만 6천 마리의 향유고래가 죽임을 당해야만 했죠. 이러한 남획은 향유고래를 점점 더 희귀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산업의 대혼란을 가져오고야 말았습니다. 1846년까지 향유고래 포경으로 인한 이익은 점점 감소했고 경내유의 가격은 2배로 올랐습니다. 그러나 인간들과 고래들 모두에게 다행스럽게도 캐나다의 지질학자 에이브라함 게스너가 경내유보다 오래 지속되는 램프 연료인 등유를 개발하면서 향유고래 포경은 거의 근절되었습니다. 향유고래는 장애를 가진 돌고래 새끼를 입양하여 자기 무리의 일원으로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다. 척추에 선천적 장애를 가진 돌고래는 무리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리더의 판단에 따라 무리에서 버려졌을 텐데 향유고래가 이런 친구를 받아들였다는 건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일 거예요. 향유고래 무리는 오로지 암컷들과 새끼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수컷은 단독 생활을 하지만 크기가 수컷보다 작은 암컷들이라도 이 거인들을 누가 감히 함부로 건드리겠어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만약 어디서든 향유고래 사체를 봤다면 지체 없이 뒤로 물러서는 게 좋을 거예요. 향유고래의 부패한 사체는 격렬하게 폭발해서 사람들을 패닉에 빠지게 한 적이 꽤 있거든요. 사체가 부패하면서 내장에 가스가 차게 되고 그게 폭발하면서 근육도 찢어버리며 주변에 악취를 풍기는 살점을 뿌려버립니다. 2006년에 대만의 시내에서 터진 사건은 국제적으로도 유명하고 1997년 네덜란드의 앙홀란트에서 고래 사체 처리 중 폭발해서 사람들에게 잊기 어려운 악몽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경우는 대만과 달리 포경을 한 것이 아니라 자연사한 경우라 더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번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바다의 최강자 향유고래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들을 이야기해봤어요. 이것보다 훨씬 더 신비롭고 장엄하며 이야기할 게 많은 친구지만 아시잖아요? 다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지는 거. 그럼 점순이는 다음 편에서 또 다른 동물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